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도시 문헌학자인 김시덕 박사가 쓴 한국 도시의 미래라는 책을 김시덕 박사와 함께 직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근데 박사님이 탐방이라고 해야 됩니까? 임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답사라고 해야 됩니까? 전 답사로 생각하고 답사. 있습니다. 어디까지 얼마나 다녀보셨는지를 묻는 게 빠를지, 네. 안 다녀보신 곳이 어딘지를 여쭙는 게 빠르죠. 후자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죠. 어, 섬은 거의 못 갔고요. 예. 이게 배표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게 25년입니다. 울릉도 공항이 개설되기 때문에. 2025년이요? 예. 오. 물론 이제 경비행기라 분명히 배처럼 또 이제 기후에 적응될 텐데 네. 그래도 편해질 거라 아마 생기고 나면 많이 바뀔 거예요. 울릉도가. 직후에 들어가서 빨리 좀 보려고 글쎄? 있습니다. 박사님은 평소에도 답사 다니시는 게 거의 일이시고 그렇죠. 생활이신 거예요? 그렇죠. 답사를 하고 책을 쓰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주일에 한 몇 번이나 이렇게 답사를 다니세요? 한 달에 몇 번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은 답사를 간다가 아니라 예. 일이 있으면은 그 앞뒤로 시간을 만들어서 같이 가요. 오늘 같은 경우도 녹화 끝나고 좀 파주에 다녀올까 그런 식으로. 일부러 일정을 이제 만들어서 다녀오시는 예, 거네요. 그렇죠. 그런 따로 날을 잡는 경우도 있고 예. 강연이나 방송이 있을 때 그 앞뒤로 시간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신발이 언제나 등산하죠. 그러시네요. 예. 취미이자 일이자 이게 연구 활동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부동산 하면 사실 이제 답사보다는 일반인들은 임장이라는 그렇죠. 표현을 이제 네.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변 시세, 그렇죠. 호가 들어보고 뭐 입지 새로 이제 소식 들려오는 것 없나? 내가 투자를 해도 되나? 이런 그렇죠. 마음으로 이제 임장들 네.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박사님이 직접 다니시는 거랑은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건데 저는 면허증이 없거든요. 운전면허증이요? 예. 전 대중교통으로 다닙니다. 전국을요? 예, 전국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말 저 깊숙한 곳들은 답사팀하고 같이 다녀요.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제가 관심이 있는 건 기본적으로 도시나 도시 근교인데 예. 그런 지역들은 차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대중교통을 타고 접근했을 때 느껴지는 그 지역의 입지랄까요? 분위기랄까요? 땅의 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가 있는 분들도 일부러 하시는 방법인데 예. 예를 들어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아파트나 건물이 있다. 예.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버스 두 정거장 정도를 미리 내려서 걸으라고 거기까지. 걸어보면서. 예, 땅의 높낮이, 냄새, 상권 등등이 그 두 개 걷는 것만으로도 많이 파악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동차를 가져가지 않고 네. 대중교통으로 갈 때 더 자세히 보게 된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 차를 가져가도 그렇게 하는 거고 예. 저는 없다 보니까 지하철부터 그 포인트까지 어떻게 사람들이 이동하는가를 체크를 하는 거죠. 바로 얼마 전에도 바로 지난주에 예. 화성시 중부에 다녀왔는데 예. 뭐 정남면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거기가 이제 병점역은 아시죠? 1호선에. 네네, 알죠. 그 떡거리라고 하는. 거기서 버스 타고 한 30-40분에 한 대 오는 걸 타고 들어가면 되는데 예. 갔더니 이제 가서 이제 부동산 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평가들이 있죠. 별 5개, 4개. 보니까 영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안 가본 사람들은 그냥 속을 만한 호재들을 다 끌어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한 번 버스를 타고 갔던 입장에서는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물론 기본적으로 앱의 평가들을 보시는 건 좋은데 한 번은 직접 이동해 보시라. 그렇게 하면은 많은 것들이 이따 걸러지고 시작된다는 거죠.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현장에 답이 있죠. 예. 그렇게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는 김시덕 박사님에게 네. 우리나라의 어떤 땅, 도시, 집은 박사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연구 대상이고, 연구 대상. 예, 저는 원래 동북아시아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지리적. 지리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지역학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학. 예, 그러니까 원래는 임진왜란부터 태평양 전쟁까지 일본과 외국의 전쟁을 연구를 했었고, 원래 전쟁사가 전공이죠. 그러다가 이제 대상이 동아시아 속에 한국으로 온 거죠. 특히 현대 한국으로. 왜냐하면 한국은 그 전보다 100년 사이에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린 부분이 많아서 네. 그 전에 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년이 중요한데 다들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연구를 하는 게 안 하는 걸 하는 게 좋아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그냥 살아온 곳이고 그냥 좋은 집 있으면 좋겠고 주변에 복합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네. 보다는 조금 더 총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지역을 종합적으로 읽을 때 뭐가 다 읽히나. 근현대사. 그렇습니다. 근현대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근현대 100년이 중요하죠. 대부분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은 100년 전까지는 아무도 안 살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도시들, 부산, 광주 예. 이런 도시들은 100년 전에는 거의 없었던 도시거든요. 대구가 중요했고 그리고 나주가 중요했지. 그러니까 도시라는 게 100년 만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KBS 광주 갔다 왔는데 예. 거기 분들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나주하고 광주의 갈등이 좀 있거든요. 나주는 우리가 전라도의 란데 예. 왜 전라도에 끼지도 않은 광주가 대장을 하려고 그러냐. 또 광주 분들은 그거 모르세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나주 분들의 감각이 있는 거다. 그런 얘기들을 보는 거죠. 그렇게 또 알고 보면 또 이제 그렇죠. 새로운 게 그렇죠. 느껴지게 되는 예. 거고요. 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임장도 그렇고 네. 땅, 도시, 집이라는 게 이제 투자의 대상 그렇죠. 혹은 이제 투기의 대상으로 또 이제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본질적인 걸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한국 도시의 미래 김시덕 박사와 함께합니다. 키워드 하나씩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국제 정세입니다. 네. 국제 정세.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동네 답사도 아니고 한국 지역 네. 방방곡곡을 보는데 국제 정세는 이제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네. 경제학에서 설정하는 것들 있잖아요. 몇 가지 변수를 제외하고 네. 마치 무균실처럼 놨을 때 사람들의 심리와 가격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실험들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눈에서 저는 원래 전쟁사를 하니까 더 관심이 있었던 건데 네. 한국의 부동산 담론이랄까 이 이야기들이 마치 한국이 아무런 외국의 위협이 없는 미국 중부 어느 도시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땅은 똑같다.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3대 이제 축이 있는 거죠. 토건과 법률과 경제. 네. 요걸 움직이는데 쭉 이제 근현대 동아시아의 그 전쟁 관련을 본 사람으로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땅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부산이 크잖아요. 2대 도시지 않습니까? 네. 부산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300만이 살 도시가 아닙니다. 특히 오. 부산 지금 좁은 의미의 부산역 근처는 예. 너무 땅이 좁아요. 그 절벽, 그 해안 절벽 수준이거든요. 네네. 언덕도 많고 막.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으시는 그 평이는 구한말부터 일본인들이 매립한 겁니다. 근데 그게 땅이 좋아서 산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까운 곳에 거점 만들기 위해서 나쁜 땅을 개발해낸 거예요. 근데 거기 반면에 파주나 철원 같은 땅은 정말 좋은 땅이거든요. 진짜 천년간 번성했던 땅이에요. 개성 평양과 서울 사이에서 예. 또는 원산과 서울 사이에서 그런 땅들이 가보면 텅 비어 있는 게 이건 땅의 본질적인 질이 나쁜 게 아니라 국제정세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다. 마치 제도주의 학자들 국가는 왜 실패하는 것 같은 책에서 예. 보면은 남한과 북한이나 미국과 멕시코의 소노라가 모든 게 똑같은데 제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났다 얘기하는 것처럼 네. 저는 국제정세를 빼고 한국의 도시들의 흥망성쇠를 얘기하는 거는 뭔가 근본적인 하나를 놓치고 시작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예. 있겠다. 특히 지난 100년간. 오, 강조하시는 그 근현대사 기간 동안에. 그러면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그렇죠. 입장에서 보면 네. 이 국제 정세랑 지금의 우리의 도시 혹은 네. 땅은 어떻게 좀 맺어져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말씀 드리면 참 현지 분들이 안 좋아하시긴 합니다만 이게 또 예민한 일이긴 아니, 합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딱 예. 뭐 특별한 정당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선거도 끝났고 그 네. 환황해 시대, 예. 서해안 시대 또는 환동해 시대 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기본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가 더 나아질 거라는 전제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냉전이 시작됐고요. 예. 옛날에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였다면 지금은 권위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대립인데 네.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더 근접하고 있고 저는 러시아 또 공부를 좀 합니다만 네. 푸틴이 본인의 욕망을 위해서 사실은 러시아라는 국가를 중국에 갖다 바친 형국이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그전에는 러시아가 형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공산주의에. 근데 이게 뒤집어진 게 푸틴 때예요. 사실 그래서 러시아를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파급을 낳을지. 지금 뭐 경제력으로 봐도 그렇고요. 압도적이죠. 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들은 얘기인데 원래 거기 연해주가 원래 중국 땅이 청나라 땅이었다가 네. 넘긴 거거든요. 150년 전에. 네. 하는 얘기가 저 동북 삼성의 중국인들이 손잡고 걸으면 그냥 점령된다고. 그 공포가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는. 아, 러시아 사람들이 갖는 공포가요? 예, 우랄 산맥의 서쪽과 동쪽이 감각이 달라요.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는 서쪽이고 유럽이고 네. 그 동쪽은 아시아거든요. 네. 이쪽 사람들은 공포가 큽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확장에 대해서. 근데 그걸 푸틴은 서쪽 사람이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구도들이 있습니다. 예. 이 구도 속에서 북한이 요즘에 좀 힘을 얻었죠. 그래서 갑자기 미사일 쏘는 게 정교해졌잖아요. 지금 기술들을 줬고 바로 며칠 전 뉴스에 북한 유엔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고 이제 러시아 중국이 협력해서 이거는 신냉전의 풍경들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서해안 동해안 이런 것들이 뭐 중국 물류가 더 커지고 러시아와 관계가 활발해지면서 번성할 거다. 여러 동해 새만금 이런데 이건 조금 현실적인 눈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늘 드리곤 하죠. 아하. 반면에 지금 적어 놓으셨습니다만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아시겠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카이나 좀 호황이죠. 예. 지금 군수물자로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제렌스키 대통령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무기 달라고 우크라이나가 한국으로부터 네. 아마 지금은 간접적으로 주고 있는데 아마 포탄 같은 것도 그렇죠. 이미 뭐 북한도 포탄을 러시아에 넘기고 있고 네. 대부분 불량품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만 한국과 북한은 제3의 유교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2의 유교전쟁은 베트남 전쟁이었어요.
아하. 그때 북한은 베트콩을 특수훈련을 시켰고 남한은 참전했고 이번 세 번째고 이번 세 번째를 맞이해서 특히 화랑을 보고 있는 게 창원이죠. 창원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천은 카이가 있고 네. 그 둘의 거점으로서 이제 진주라든지 순천이 있고 순천에 더 가면 고흥이 있죠. 네. 나로우 기지. 거긴 단순하게 우리가 뭐 인공수만 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말해서 나로에서 쓸 단발사체 조립장을 순천에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박태준 회장이 만들었던 동남권 공업벨트가 있어요. 포항부터 광양까지 네. 제초소 2개.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신냉전을 맞이해서 서쪽으로 넓히고 있는 겁니다. 고흥까지 내렸어요. 근데 지금 이 지역, 특히 동남권을 말하는데 포항부터 이쪽까지는 전라남도까지는 지금 더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국제 정세가 산업으로도 이어지는 거고 당연히 지리적으로도 이어지는 거다. 그렇죠. 와, 이게 상당히 좀 긴박감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긴박합니다. 예. 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산업은 누가 뭐라 해도 이제 반도체 그렇죠. 예. 산업인데 네. 반도체는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지리적으로 봤을 때 특히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 뭐 용인 지역에 대규모 클러스터를 만든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반도체는 우리가 지리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말하시더라고요. 경기도 특산품 반도체라고. 네. 예, 대구는 사과고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난해 발표가 됐죠. 네. 그때 12개 정도 전국에 뿌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수도권에 공장 억제를 해왔잖아요. 이거를 해제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다 뿌린다는 전제에서 경기도 더 만들겠다. 근데 경기 남부, 특히 안성까지 포함하는 건데요. 네. 화성, 평택, 안성, 용인, 그리고 천안, 아산까지입니다. 네. 이 6개 도시가 앞으로 미래 한국의 핵심인데 이 지역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한국의 좀 까다로운 얘기입니다. 전력망도 핵심 전력망이 글로 지나가요. 다른 지역이 못 만듭니다. 전력을 또 네. 많이 소모하게 맞습니다. 되니까요. 정말 많은 전력이잖아요. 또 하나 네. 물인데 예를 들어 전라남도 한평 영광 같은 데가 태양 발전을 많이 합니다. 풍력이라든지. 네. 그리고 영광 발전 핵발전소도 있고. 네. 근데 그쪽은 물이 부족해요. 전남 지난해에도 그 가뭄이라고 해마다 가뭄에 시달립니다. 전남 전체가. 물이 부족한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실 때 물을 안 보시는데 예. 제주도 갖다 낭패 보는 게 물이거든요. 제주도 물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물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오호. 제주는 이제 책의 마지막에 적었지만 물과의 싸움이었어요. 지난 1000년간. 우리는 서울에서 제주도 물 많이 사서 마시는데. 그러니까 삼다수에 대해서 규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요? 더 내보내면 안 된다고 무트로. 안 그래도 우리 쓸 것도 부족한데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주 얼마 전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인구 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하면 지금 물이 문제가 될 거라고 당장. 근데 이런 것들이 했을 때 물과 전기와 그리고 인력이 모두 모이는 곳은 경기 남부부터 초남 아산까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반도체와 함께 이 지역들은 제가 볼 땐 2050년대 한국의 핵심 도시들이 될 겁니다. 이미 그렇지만 2050년대. 50년대. 제가 이번에 바로 지난주에 답사책 하나 탈고를 했는데 네. 이 지역을 다루고 있어요. 임장책은 아닌데 예. 피할 수가 없는 지역들인 거죠. 수원, 용인, 화성, 이천, 평택, 천안, 아산까지. 아산까지. 한국 미래 최전방입니다, 여기가. 다들 이제 반도체랑 연관이 있는 네, 그렇죠. 지역들이고요. 근데 물론 이제 당진의 현대제철 같은 것도 있고 더 많은 산업들이 있긴 하죠. 그렇죠. 다른 산업도 또 같이 공부를 그렇죠. 해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이어지는 키워드가 메가시티입니다. 네. 메가시티. 근데 네. 최근에 이게 메가시티가 뉴스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정치인들 입에 많이 네. 오르내렸고 또 대표적으로 김포를 이제 서울 지역에 그렇죠. 뭐 편입을 한다 안 한다 하면서 뭐 네. 메가시티 이야기가 나왔고 우선은 이 메가시티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좀 내려주실까요? 그러니까 더 큰 도시라는 건데 예.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밀집되어야지 기능을 발휘하고 경쟁력을 갖는다는 건데 네. 제가 이해하는 메가시티는 좀 정치인분들은 보면 선거구로 주로 보잖아요. 시나 네. 군이나. 네. 근데 전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그레이터 런던이나 그레이터 도쿄 같은 개념이 네. 면끼리 서로 결합해가지고 도쿄 하나를 크게 만들면 된다 그런 게 아닌데 지난 선거 전까지 보면은 이 지역구 이 지역으로 붙이자 이런 식으로만 논의가 진행돼 버렸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특히 김포가 문제였는데 김포는 한강 신도시라는 도시 지역과 나머지 거대한 농촌 지역의 결합 형태인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네. 근데 이런 지역들은 도시와 농촌의 이익이 아주 달라요. 극단적으로 메가시티 한다고 서울로 편입시켜버리면 예. 한강 사람들은 지하철에 놓일 거예요. 아마 5호선 같은 게. 신도시 사람들은. 네네. 근데 한강 신도시. 한강 신도시 도시부 사람들은. 예. 근데 서울에 폐기물들이 처리장 같은 게 분명히 갈 거잖아요. 그게 한강 신도시로 가겠습니까? 농촌으로 가겠죠. 김포 중에서 더 끝에. 농촌, 통진 같은데. 예. 이미 그쪽은 공장들이 많이 오염시켜서 이거는 보도된 바인데
바람률이 높게 나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유의미하게. 근데 그 지역들이 더 악화되는 거기 때문에 김포 사람이 메가시티를 좋아한다, 찬성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도시부가 좋아하고 농성부는 반대했는데 반대가 높았다. 그 한 도시 안에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집단들이 있는 거다. 근데 또 김포 내에서는 또 인구 구조가 또 그 상대적으로 김포 내에서 도심지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 근데 아직은 농촌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 찬성이 6대4로 나왔어요. 지난 11월에. 그래서 선거 이후에 보면 얘기 안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정치적 공학적인 거였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또 네, 예. 말씀하십시오. 부울경도 네, 있고 네, 네. 충청 메가시티, 예, 뭐 많이 광주 메가시티 하더라고요. 이거 지역별로 다 나오던데요? 다 나오죠. 우리도 뭐 말 안 걸칠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 그러니까 여권이 김포 서울 얘기를 던지니까 예. 다 찬바다로 쫙 갈라진 거죠. 제가 선거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선거 끝나고 다시 봅시다. 그 뉴스들이 또 나오나. 아니 그러면 이렇게 메가시티로 하나로 이제 큰 덩어리로 좀 뭉치게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좀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 도농 독합 도시들을 합친다고 저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실리콘밸리라든지 테헤란밸리처럼 도시 내에서도 밀집되는 곳이 따로 있는 거지. 서울이 넓어진다고 서울의 경쟁력이 커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봤을 때 필요한 거는 광역적으로 도시들마다 도시부가 있고 농촌부가 있는데 예. 그 도시부가 연결해주는 철도망들이나 교통망들 확충, 광역버스라든지 그걸 통해서 거미줄처럼 짜가는 거죠. 면끼리 붙인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메가시티는 그래서 현재 서울권은 춘천이나 원주나 천안, 아산, 당진까지 뻗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선으로. 그러니까 행정구역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기능별로 그렇죠. 봐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특히 도시부끼리의 연결. 그게 근데 중요하다 봅니다. 우리나라는 좀 이게 정서적인 영향을 또 많이 받다 보니까 같은 지역인데, 같은 면인데, 같은 군인데, 같은 시인데 네. 도시라고 뭐 농촌이라고 뭐 차별하느냐 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차별을 받거든요. 농산어촌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은 농산어촌은 폐기물 처리장하고 관광지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농산어촌 사람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아, 그럼요. 확실히 다르죠, 예. 이거는. 마치 찬성하는 분들도 시장님 같은 분들도 그냥 거기는 나중에 뭐 이것저것 지으려면 필요하다고 예. 무슨 이제 잉여 취급을 해요. 근데 그건 농산어촌에도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참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어딘가에는 놔야 하는 거긴 한데 네. 또 이해관계가 또 엇갈리는 거고요. 그죠? 이거는 꼭 도농권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도시간에도 문제인데 그런 말 하잖아요. 동남권은 매번 핵발전소 위험이 있으니까 네네네. 전기는 서울이나 용인이 많이 쓰는데 왜 우리한테 있냐고. 발전소 서울이 지으라고. 근데 물론 말씀드리면 당일 발전소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면끼리 묶어버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또 불편한 지점이 또 예. 있기 마련이고. 맞습니다. 다시 그 메가시티 이야기로 돌아가서 볼게요. 책에서도 앞으로 한국의 도시는 3대 메가시티로 집중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어디입니까? 저는 될 것이다라는 예측보다는 되어가고 있다라는 관찰입니다. 현재 진행형인가요? 저는 현실적인 인간이라 뭐 당위를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렇게 교통망을 따라서 연결되고 있더라. 그 말씀하신 그 거미줄처럼. 거미줄처럼. 네. 그러니까 대서울권, 서울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라인이 있고 그리고 충청권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중부권 메가시티라고 부르는 이제 대전, 세종, 청주, 논산, 계룡 이런 곳들입니다. 여기는 국가가 산업인 곳이에요. 정부청사나 연무대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동남권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업벨트. 북한에서 가장 먼 곳에 한국의 기간 산업벨트를 만든 거죠. 그리고 한미일 파이프라인에 딱 한복판에 놓여 있고. 낙동강 전선을 하시면 됩니다. 1950년에. 아, 네네. 그때는. 그때 왜 포항제철이 포항이냐. 그리고 인천에 있던 미군 부대가 왜 포항으로 갔느냐. 포항에 미군 부대 있거든요. 장사전투라고 인천상륙작전 전날에 했던 겁니다. 예. 제일 데드라인이 포항이에요. 그리고 대구고. 요 라인이 여전히 한국에서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기능하고 있는 겁니다. 아, 사실 그 마지노선이라는 것도 프랑스의 어떤 지명에서 그렇죠. 또 나온 거기도 하고요. 또 그러니까 물론 프랑스 마지노선은 이제 무용지물이었지만 네. 한국의 마지노선은 기능을 했죠. 낙동강 전선은.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역사랑도 맥이 닿고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별로 한번 볼게요. 이제 세 군데를 나눠 주신 게 네. 대서울권, 네. 중부권, 네. 동남권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은 동남권하고 중부권은 안보를 그렇죠. 측면으로 봤을 때도 여기가 유용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서울권은 안보적으로는 위험한 곳이죠. 일단 서울 너무 쪽을 중심으로 너무 봤을 이제 때 위험하니까. 북한은 너무 가까우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충남 홍성, 도청소 지지 예. 여기까지 다 대서울권이라고 보는데 여기 분들이 홍성까지요. 네. 여기 분들이 서울로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네. 체인들이 있는 거예요. 고리들이. 홍성 분들은 경기 남부의 화성대 평택까지는 생활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성 평택 사람들은 서울 남부까지 오는 거고 이렇게 체인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체인이 어디서 끝나는가를 관찰해 보니까 서울 동북부, 예를 들어 노원, 도봉 이런 데 생활권은 춘천이나 원주까지 이어져 있고 네네. 그러니까 춘천 원주 사람들한테 금천구는 멀지만
노원 도봉은 출퇴근권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네. 서울을 쪼개보는 거예요. 한 도시를 볼 때 도시와 농촌을 쪼개보는 거고, 한 지역을 볼 때 서울은 어떤 말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최소한 4개로 쪼개보자. 방향성으로. 아하. 그래서 서울 동남부 그러니까 수서역부터 시작하는 이 라인은 네. 현재 충북 오송까지 가 있는 거고, 또는 서남부 지역은 천안 아산역까지 가 있는 거고, 천안 아산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교통망으로 인접해 있는 마치 오아시스처럼 그런 개념을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거미줄과 오아시스. 예를 들어서 천안 아산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예. 여의도까지나 서울역까지 오는 시간이 도봉구나 노원구 사는 분들보다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역 포인트를 보기 때문에 네. 이런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아하. 그게 대서울권. 네. 마찬가지로 중부권은 그런 개념이고요. 대서청 묶여 있고, 이쪽은 아직 교통망이 좀 불확실해서 아직 미완성이다. 그 동남권은 교통망보다는 산업벨트로서 보고 있습니다. 어허. 근데 그 안보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이야기가 네네. 나왔으니까 이걸 좀 그렇죠. 마무리를 하자면. 네네네. 근데 이제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그렇죠. 뭐 ICBM을 쏘고 뭐 핵무기를 이제 네. 북한도 개발을 하고 막 이런 시대인데 네. 대서울권이랑 중부권, 뭐 동남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또 되물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제 주장인데, 네. 핵무기가 북한 핵무기를 개발을 성공하면서 사실 성공했죠. 하면서 사실은 평등하게 위험해진 거예요. 아, 평등하게 위험해졌다. 예, 위험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아니 뭐 평등 위험하죠. 틀린 말은 아니네요. 네. 또. 예. 하지만 이제 전쟁학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 예. 평화와 안정은 다른 겁니다. 오. 지금 평화롭지는 않은데 안정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가지고 북한 왕조가 이어지는 거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전 이 상태가 상당히 오래갈 거로 봅니다. 뭐 남북 통일 평화 이런 건 없을 거고 아마도. 그러니까 또 하나는 한국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만약에 김씨 왕조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네. 북한이 북한이 알아서 우리는 한국하고 통합할래라고 나올 것인가? 거긴 나름대로 거의 100년 가까운 독립국이었거든요. 남한 측이야 이렇게 통일 얘기하지만 사실 남한에서 이제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 정서가. 투표해가지고 북한 주민들 투표해서 중국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독립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계속해서. 네. 너무 자명하게 보시면 안 된다. 근데 그 상태에서 그전에 재래무기는 여전히 위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에 와 있는 외교관들이 그런 말을 했죠. 자기는 서울에서 안 도망간다고, 북한 쳐들어와도. 왜냐면 일단 죽고 시작할 거라서. 일단 북한이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핵도 쏘겠지만 재래무기도 공격할 텐데, 네. 그런데 서울은 거의 한 300만 원 죽는다고 지금 설정을 하고 있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하지만, 네. 근데 북한이 재래무기로 남한과 경쟁이 안 된다는 거 알고 네. 핵무기로 이제 위주를 바꾼 거죠. 아무도 못 건드리게 만들려고. 고슴도치처럼. 그러면서 재래무기 위험이 줄어들었다. 아, 오히려. 특히 그러면서 열린 곳이 경기 북부다. 운정신도시, 지텍스-A, 양주신도시, 또는 파주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그것들이 계속 북진 정책이에요. 한국의 모든 지금 정치, 경제, 산업이. 이거는 남북 간의 평화가 와서가 아니라 대북, 대남 전략이나 북한의 세계 전략이 바뀌면서 공간이 좋은 땅이었는데 개발을 못하다가 열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파주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사실 거기는 개성에 있는 포부대가 쏘는 사정거리거든요. 어허. 근데 그걸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워낙 거기 좋은 땅이라. 이게 근데 원래는 경북 구미로 가려고 그랬어요. 네. 예. 파주나 이쪽이 닫혀 있으면은 동남권에 기회가 많은 겁니다. 근데 이쪽이 열리면 사람들이 안보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서울 주변에 살려고 그래요. 그럼 동남권은 그전까지는 지리적 위협, 안전이 있다가, 안정성이 있고 선택지가 있다가 그걸 뺏겨가는 거죠. 경기 북부에 특히. 전 지금 현재 그래서 동남권과 경기 북부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평화 분위기에 따라서. 네. 어떻게 평화가 보면 이제 아니라 이제 안정 분위기에 따라서. 안정 분위기에 예. 따라서 평화와 안정은 다르다. 다르다. 예를 들어 저는 임진왜란 전공이었는데 네. 조일 국교로 다시 맺었습니다. 통신사 보내서. 네네. 그때 조선 내에서 반대 많았어요. 근데 당연히 근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하고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포로도 데려와야 되고 정리 좀 해야 되고 상황들을. 그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안정을 위한 거였어요. 두 개 다른 겁니다. 평화와 네. 안정은 다르다. 네. 저 그래서 북한 문제도 사실 남북한이 국교를 맺고 대사를 서로 파견하고 그럼 되는 문제예요. 저희 집안이 실향민 집안인데 저희 집안이 황원북도 쪽에서 왔는데 못 가는 거는 분단 때문이 아닌 겁니다. 다른 나라도 가잖아요. 그쵸. 저쪽에 북한 쪽에 정권이 이상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거 참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그 부분을. 근데 어떤 이제 평화와 안정.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죠. 안정을 택하고 또 그 가운데서 교류를 하는 것이 더 네, 그렇죠. 빠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기회가 생기고 있다. 근데 그거를 지난 냉전 시기하고도 다른 상황인데 네. 또는 탈냉전 이후와도 다른 상황인데 그걸 좀 기민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제안은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네.
수도권 지역 잠깐 이제 이야기 나와서 이 네.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이제 때가 되면 특히 이제 뭐 얼마 전에 선거도 있었습니다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이야기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왜 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김포가 대표적이었죠. 예. 저는 김포 좋아합니다. 합니다만 그러니까 필요한 지역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필요한 지역들은 매번 실패합니다. 행정통합이나 재편에. 제일 대표적인 게 전주시와 완주군인데 예. 생각권이 같아요. 통합해야 돼요, 사실 거기는. 그런데 오히려 거기는 특정 정치인들의 지역구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완주가 요즘에 전북 혁신도시를 일부 유치했습니다. 전주랑 딱 중간에. 그러면서 인구가 늘고 있어요. 세수도 늘고 있고. 이 와중에 우리가 군으로 크면 10만이 넘으면 자체적으로 시가 될 수도 있는데 전주시의 일부가 돼버리면은 다 쓰레기 매립장 다 온다 우리한테. 네. 그런 게 있어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데들은 해야 돼요. 근데 김포하고 서울은 원래 맥이 좀 다릅니다. 또는 군위 같은데 대구하고 네. 여기는 공항 때문에 간 건데 그때도 반발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데가 한 10군데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이걸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한테 말씀 좀 드렸던 게 예. 이번 총선 때 괜히 자기 지역구만 던지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가지고 총선가만 하자고 95년에 한번 했거든요. 도농 복합선거. 그때 이제 뭐 그때부터 그때 이후까지 여순광 아니 삼여통합 아, 네.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네. 또는 마창진 통합 아, 또는 청원군 청주시 통합 같은 게 다 그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통합한 게 예. 있었죠. 그때 한번 했고 좀 그 뒤에 안 한 겁니다. 찔끔찔끔했거든요. 근데 하려면 그 정도의 진정성을 보여주시라는 말씀했는데 그냥 자기 지역구들에 따라서 뭐 날 나왔다 안 들어왔다 하고 있는 거라 근데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사실 필요에 따라서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이 있죠. 정도로 이제 열어놔야 네,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해야 되는 것들이 존재한다. 음. 현재 서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김포가 문제가 아니라 광명구리 가천이 문제거든요. 광명구리 과천이요? 여기는 이미 80년대 때 들어올 예정이었어요, 사실은. 예.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 안 당했으면은 이때는 80년대 중반쯤에 편입됐을 겁니다, 서울에. 그러니까 서울에 굉장히 인접한 경기도 행정구역인데 연원도 깊고 올 예정이라고 거의 준비 중이었고. 근데 이런 것들보다 김포가 예. 앞설 이유가 없어요, 여러 논리적으로. 그거는 예전에 좀 논의가 많이 됐었나 됐던 보네요. 겁니다. 특히 광명은 거의 온다는 게 기정사실이었어요. 근데 지방에서 서울 오시는 분들이 서울 들어오기 전에 광명 살았어요, 많이. 예. 편이 될 거니까 네. 그럼 자연스럽게 시민 될 거다. 했다가 이 무산되면서 많이 낭패 보셨다는 말도 전해지곤 하죠. 아, 근데 이렇게 경기도 지역이 서울에 편입이 되면 네. 뭐가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도 그 같은 생각이에요. 아, 진짜 몰라서 묻는 저도 거예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신도시 주민들은 예. 서울에서 간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개 신도시부터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정서적인 연대를 취하고 싶은 것 같은데 경기도 살았던 분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저희 경기도청이나 할 일이 많은데 늘 강조해요. 경기도 민족주의라는 게 따로 존재한다. 근데 다른 지역 분들이 그걸 모르세요. 거기 경기도가 서울도 똑같지 않냐고 묶어버리는데 정서가 많이 다르거든요. 정서도 예, 다르다. 당장 그래서 이번에 저는 요즘 고양시 살고 있는데 일산 신도시에 있는 네. 여기도 이제 서울특별시 고양구가 되면 뭐 행복시인다 이런 얘기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 잠깐 나왔죠. 예. 근데 일기 신도시 개발할 때 89년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네. 발표가 나자 고양군 주민들이 우리는 서울특별시 일산구가 아니다라고 태블릿을 내걸었었어요. 근데 지금 30년 만에 서울에서 왔던 일산 주민들이 고양구가 되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대에 따라서 또 이제 다 생각은 달라지는 또 달라질 겁니다.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도시 주민들이 그런 주장들을 해요. 근데 거기 살았던 분들은 입장이 다르다. 언론이나 서울에 있는 분들은 주로 신도시에 간 도시민들과 교류가 많다 보니까 네. 그 여론을 전체 여론이라고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서울에 계시다가 간 분들의 그렇죠. 또 관계가 많으니까. 스피커가 조금 더 크게 그렇죠. 들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대서울권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강남이 빠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뭐 부동산 불패라는 이야기도 과거에 있었고 네. 특히 그 중에서도 강남 불패. 상대적으로 뭐 집값도 가장 이제 뭐 방어가 된다라는 그렇죠. 평가도 있고요. 앞으로도 강남이 가장 또 굳건할 거라고 보시나요? 혹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세요? 이런저런 출연할 때마다 늘 강조드리는데 네. 이렇게 말씀드려도 매번 제2의 강남을 찍어드린다는 식으로 썸네일이 나오는데 저는 찍지 않습니다. 아, 그거 못 쓰겠네 저희. 예. 예. 그러니까 제2의 강남은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냥 강남은 강남이다. 네. 강남이 정말 절대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상대평가적으로 이걸 능가할 지역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 후보지가 이제 동탄하고 세종이었던 거죠. 근데 동탄은 서울이 강한 거는 단순하게 강남 집값만 비싼 게 아니라, 강남이 집값만 비싼 게 아니라 네. 복합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프라. 네, 인프라가 있고 이번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하면서 잠실이랑 묶어서 마이스 산업도 개발하는 거고 네. 이런 복합 기능을 예를 들어 동탄이나 세종이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세종 신도시 같은 거를 원형을 만들었죠. 백지수도 계획이라고. 네. 그때 만들어서 성공했다면은 원래 계획이 90년대에는 완성하는 거였거든요. 아마 강남이 패스됐을 거예요. 강북에서 강남 거쳐서 세종까지 딱 그냥 새로운 거점으로서.
그쪽 개발을 했더라면.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사실 박정희 대통령 강남을 어느 순간 개발을 접었거든요. 그 코엑스 들어있는 지역이 원래 상공부 단지였죠. 네. 상공부와 관련된 지역을 다 보낼 생각이었죠, 그게. 그래서 판전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총부처 단지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했다가 70년대 되고 나서 그걸 다 취소해버려요. 더 내려버립니다. 그게 과천이고 세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중단시킬 생각이었어요, 강남은. 근데 그렇게 해버려서 그 뒤로 강남은 순수하게 민간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상공부라고 하면 이제 지금의 산업부, 그렇죠. 정부 부처인데 그렇죠. 그게 만약에 강남에 자리했으면 강남은 행정도시가 될 그렇죠. 수도 있었던 예. 거네요. 그리고 지금 서초역 근처 예. 거기에 서울시청이 올 예정이었고 그 강남을 키울 생각이 있다가 접었어요, 만약에 아이들. 왜냐면 정세가 나빠지니까 더 내려보내야 안전하다라는. 그래서 백지수도 계획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계룡이 개발되는 거고 휴전선에서부터 평양보다 멀 것, 그리고 해안에서 40km 떨어져 있을 것, 한포 공격을 해도 안전하게. 그게 나온 얘기입니다. 제일 조건이 안 보였어요. 제2 조건이 균형 발전이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때 그 계획이 무산이 되면서 무산됐죠. 강남은 훨씬 더 크고 강해진 그렇죠. 거네요. 이제는 아무도 못 건드리게. 왜냐면 민간의 힘으로 왔기 때문에 자본주의 논리로. 많이 착각하시는 게 박 대통령이 정치자금 마련하려고 강남 키웠단 말을 하던데 네. 선후관계가 반대입니다. 그 이런저런 기록을 보면 컸고 하루에 땅이 100배가 뛰고 땅값이 여기에 올라탄 거예요, 비서들이. 그래서 정치자금 빼낸 거지 정치자금 만들기 위해서 개발시킨 게 아니에요. 앞뒤가 반대인 겁니다.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렇죠. 자본주의에 의해서 그렇죠. 민간의 힘으로 그렇습니다. 커진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이든 혁신도시든 정부 힘으로 만든 것들이 웬만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강남을. 야,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근데 그 정부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도시 균형 발전을 그렇죠. 또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당장 수도권에서만 보더라도 이 과밀화를 또 억제를 해야 되고 그렇죠. 또 경기도도 발전을 또 시켜야 되기 때문에 GTX 같은 것도 지금 이제 한창 추진이 그렇죠. 되고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순위 효과가 좀 나타날까요? GTX가 필요한 지역이 있죠. 물론 미리 말씀드리면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A, B, C, D, E, F, G, H, I까지 나오려고 그러는데 예, 뭐 알파벳 다 어지럽습니다. 끝까지 갈 것 같죠. 현재 봤을 때는 D 정도까지 전체든 부분이든 될 것 같긴 하다. 물론 이젠 여러분들이 아십니다만 수소 동탄 개통했으니까 네. 삼성역 개통하는 게 28년 이후입니다. 다들 근데 방송계분들도 이제 이 라인 따라 많이 사시다 보니까 네. 일산이나 25년, 6년 희망회로를 돌리시던데요. 이제 빨라 28년입니다. 네. 더 늦을 수도 있어요. 아직 시공사도 못 정했어요. 삼성역 주변에. 음. 그리고 특히 이제 이 GTX 볼 때 약간 철도 용어를 아실 필요가 있는데 네. 신선, 새로운 선이 있고 공용, 같이 쓰는 선이 있습니다. 아. 원래는 새로 다 깔아야 돼요. 그게 이념에 맞아요. 네. 근데 하려고 보니까 돈이 그렇고 국비로 하려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고 당연히. 네. 근데 민자로 하다 보니까 돈을 아끼려고 기존 선로를 같이 씁니다. KTX, SRT 이런 노선을. 네. 그러면 이제 같이 쓰면 어떻게 됐습니까? 밀리죠. KTX 한 번씩 연착하잖아요. 그럼 SRT가 GTX에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차곡차곡 밀리는 거예요. 비행기가 아니니까. 예, 아니니까. 이렇기 때문에 GTX 중에도 A, B 중에서도 신선 구간이 있습니다. 파주 운정부터 서울역이라든지 송도 서울역. 여기 효과를 발휘할 거예요. 그래서 송도를 미래를 밝게 보는 거죠. 운정을 미래를 밝게 보는 거고. 그 파주 운정이 뜨면 배우가 있기 때문에 고향 일산도 주목될 거고. 있지만 이런 정도다. 나머지 B의 동쪽 구간이나 A의 남쪽 구간 같은 데는 같이 쓸 거라 선로를. 그리고 가격은 4천 몇백 원이고. 아마 좀 여러분이 생각하신 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GTX 같은 노선이라 하더라도 신선 구간이냐 그렇죠. 아니면 공용 그렇죠. 구간이냐에 그렇죠. 따라서 또 이게 의미가 달라질 수 아주 있는 거네요. 다릅니다. 대서울권이 이제 어디까지냐를 봐야 하는데 네. 아까 그 생활권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강원도 서부 지역까지 대서울권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통망으로 이제 역시 점처럼 그러니까 춘천의 일부 지역, 춘천역 주변 ITX가 가는 춘천은 물론 넓습니다. 옛날 춘성군 땅까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철도 라인들 그리고 원주도 마찬가지로. 근데 원주는 KTX 역이 3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서원주, 만종, 원주.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전체적으로 지금 파급 효과가 있다. 네. 실제로 저는 답사를 하는데 만나보면 출퇴근들 해요. 실제 서울로. 실제로 합니다. 1시간 정도로. 춘천 원주에서도 네, 하고 있고 그러면서 원주는 동시에 강원도의 강남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서 그런 도시들은 미래가 있는 도시죠. 지금 당장 이유가 늘다 준다고 다른 차원으로 거점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대서울권이고 그리고 조만간에 홍천 라인 같은 것도 철도 뚫릴 것 같고 그리고 철원도 사실은 의정부권이거든요. 의정부, 포천, 철원 라인은 원래 예전부터 생활권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강원도라고 볼 게 아니라 교통망, 서울로부터 나가는 교통망의 종말점으로서 볼 필요가 있다. 근데 강원도청은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고 홍천부터 이렇게 세로로 만들고 싶어요. 모든 라인들을. 서울로 안 가고 강원도 수길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근데 이 지역 주민들은 그거 싫고 이렇게 연결해달라고, 서울 쪽으로 연결해달라고. 점점 대서울권의 동쪽 끝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거죠. 의정부, 포천, 그리고 철원까지. 철원, 춘천, 원주, 그리고 최근에 홍천이 아마 들어올 것 같고.
대서울권을 이제 지나서 중부권으로 한번 그렇죠. 가볼까요? 네. 한국도시의 미래 김시덕 박사와 함께 읽고 있는데요. 자, 중부권. 중부권이면 이제 충남 지역? 충남 충북 청주도 포함하죠. 청주까지. 네.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세종시가 그렇죠. 있는 거고요. 네. 대전도 있고 논산도 있고 계룡도 있고. 계룡도 있고. 여기는 이제 어떤 의미의 메가시티로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산업인 곳이죠. 국가가 산업인 예. 곳. 청주의 공군사관학교, 대전 정부청사, 세종 정부청사, 계룡의 계룡대, 논산의 연무대.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한국은 끝이죠, 사실. 행정, 뭐 국방, 과학 네, 등등. 모두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종과 대전 사이에는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는 각종 핵기술이라든지 예. 중이용 가속기라든지 한화 에어스페이스라든지 다 들어있죠, 거기. 그 보면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지도를 켜면 다 가려놨어요. 블러 처리를 해놨습니다. 뭐 위성 지도나 이런 걸 예. 볼 수 없게끔. 그 구글로 봐야지 보여요. 구글은 됩니까? 구글은 되죠. 한국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정도는 흐릿하게 나오는데 네. 한국 지도로 보면 그냥 녹지에 펼쳐져 있는데 구글로 보면 빼곡합니다, 여기가. 다 기간 산업들이 하나하나가. 그리고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정권 바뀌거나 분위기 바뀌면 세종청사를 도로 서울로 가져온다 이런 걸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하죠, 당연히. 예. 조금 이라도 알면 안 가능한데 네. 서울에만 사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뭐 오겠지 뭐 그런 거기 뭐가 있다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매몰병 같은 거라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가면. 그 지역의 분위기란 거는 한 번 정부 기관이 오면은 절대로 내보내지 않아요. 근데 그 중부권은 그러면 네. 국가가 산업인 곳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네. 이건 뭐 정부 주도로 시행을 한 건데 그렇죠. 혹시 그 이면 조금 어두면은 없습니까? 그 이게 잘 되기는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세종도 잘 자리를 그렇죠. 잡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잘 되면 좋겠는데 아직 좀 장벽이 몇 개 있다.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하시면서 충남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청주는 충북인데 도청 소재지인데 네. 충남과 충북 간의 약간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 대표적인 게 오송역 문제죠. 오송역에서 호남선을 분기시키는 문제 때문에 좀 까다로우니까 생각하면 그 때문에 세종 갈 때 여러분들이 오송 내려서 버스 타고 한참 더 들어가셔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건 물론 이제 여러 논리가 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만 그게 이제 충남 충북을 같이 가려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고민거리들이죠. 시간이 되게 금방 가고 있네요. 이렇게 막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 중부권에서 특히 김시덕 박사님이 좀 눈여겨보시는 예. 지역은 어디가 있어요? 제가 눈여겨보는 지역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네. 40년간 사람들이 눈여겨본 지역은 세종시 장군면이라는 데입니다. 장군면? 장군면. 그 공주하고 세종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네. 원래 거기가 백지계획 때 청와대하고 국회사당 예정지였어요. 거기 보면 딱 강북하고 똑같습니다. 청계천 흐르고 이렇게 한강 흐르는 것처럼 금강 흐르고 조그만 천이 흐르는데 네네. 일부러 거기 잡았어요. 지형적으로 친근감 느끼라고. 근데 거기는 40년간 많은 사람들이 땅을 다 박아놔서 지금 세종시 고민이 그겁니다. 이미? 이미 40년 동안. 그 부동산 가보시면은 여기는 안 된다고. 너무 비싸다고. 뭐 최근에도 세종으로 국회의사당 이전 네. 주장이 좀 일각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가면은 약간 장군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못 갑니다. 지금은 이제 정부청사 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 너무 이제 비싸다. 알바끼가 비싸죠. 많다. 예. 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예전 사람들이 주목한 데고 제가 주목하는 데는 조치원. 세종시의 북쪽이고 옛날 세종시 탄생 전에 영기군의 군청 소재지. 세 가지 유명한데요. 복숭아가 유명하고 단무지가 유명하고 여러분 드시는 단무지는 대체로 조치원 겁니다. 그래요? 예, 혼무식 박정희 대통령 혼무식 정책 때 떴죠. 정부에 70%를 제공했어요. 야. 그리고 요즘 핫한 게 파닭. 네. 왕천 파닭. 네. 조치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거기에 시작하면 재미 있습니다. 세종시장 가면. 근데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가 왜 중요하냐면 권역은 충남 권역인데 문화권은 충북이에요. 청주에 유명한 대학교를 창립한 사람이 충남 영기군 조치원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딱 충남과 충북의 경계를 자리하고 있어요. 오송하고도 같은 상위권이고. 그래서 조치원과 오송이 잘 크면은 이건 중부권은 단단하게 엮여질 거다. 이제 동남권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동남권. 그러시죠. 자, 그러면 동남권은 이제 3대 메가시티 중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동남권 메가시티는 포항부터 여순강까지, 여수, 순천, 광양. 광양까지. 그럼 이제 전남 지역과 그래, 전남의 동부 경북으로 지역. 따지면 포항, 그렇죠. 울산. 울산, 또 부산도 부산, 당연히 포함이 창원, 되고. 거제, 진주. 그러면 권역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농촌 지역 빼시고요. 예. 도시부지리 연결되는 공단끼리 연결되는 기능으로. 예. 그러니까 면으로 보시면 너무 넓습니다. 농촌 지역이 많아서 그래서 선으로 봐야 된다. 선으로 봐야 된다.
근데 여기는 아까도 이제 산업이죠. 측면에서 예. 주목을 하시는 그렇죠. 거고. 한국의 기가산업 벨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여기 제철소도 그렇고 항구도 그렇고 그렇죠. 자동차 산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2차 전지도 예.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항공우주도 있고. 항공우주도 예. 있고 동남권에서는 어느 지역이 메가시티의 어떤 좀 선두가 될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울산, 포항, 여수 광양이었죠. 예. 이제 화학이나 조선이나 제철이라든지 있는. 네. 그래서 저는 미래의 지역은 창원, 순천 이걸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 신냉전 하에서 한화라든지 카이 같은 지역들, 사천도 카이의 거점이긴 한데 좀 약하고, 창원이 가장 저는 지금 창원에 가보면 인구가 준다 걱정하시는데 예. 인구 주는 거와 별도로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위 산업의 일감이 많아지고 메카로서. 예. 그러니까 창원, 순천, 고흥이 연결되고 있어요. 바로 지난주에 순천역 갔더니 우주인 세워놨더라고요. 옆에다가. 우주인은 고흥인데 순천이 네. 세워놨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흥에서 쓸 뭐 미사일 부품을 순천에서 만들어요. 예. 왜냐면 순천이 그 지역에서 거점이 제일 좋거든요. 기능이. 교육 예. 기능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연결되고 있다. 그 창원은 원래 박정희 대통령 때 핵무기 개발을 만든 곳이잖아요. 현대 계열사가. 만들었다가 전두환 대통령 때 포기된 곳인데 네. 그때부터 이미 한국의 기간 최대 가장 민감한 부분들을 만들어 온 곳이죠. 근데 그 라인은 저는 계속 확장될 것이라 봅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방산 산업이 네. 또 강하게 또 성장할 수 있으니까 네. 이 지역도 같이 이제 산업하고 그렇습니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 동남권이 이렇게 메가시티로 계획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사실 이게 메가시티라는 구상이나 계획보다는 각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들이 있는 그렇죠. 건데 이게 또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좀 해소해야 될 문제 같은 건 없을까요? 특히 울산이나 창원의 거제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산업 노후와 특히 포항이 저는 많이 가보면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울산이나 이런 곳들은 그래도 좀 여러 성격의 업체들이 섞여 있는데 중공업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조선도 있고 제철도 있고 뭐 예, 그렇습니다만 자동차도 있고 그런 심지어 설탕도 있습니다. 아, 울산은. 설탕이도 있네? 오. 삼양사. 근데 포항은 단일 산업이잖아요. 네. 제철. 네. 그래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라남도 광양이 제2제철소를 만든 건데 광양제철. 네. 여기가 새 거 아니겠습니까? 포항보다. 네. 그러니까 기능이 좀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연구 기능까지. 그리고 또 지주사는 서울로 간다 그러고 시끄럽잖아요. 얼마 전에. 네네네. 그래서 포항 시민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좋은 땅을 내줬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버릴 거냐라는 아주 그런 심리가 팽배하세요. 위기감이 커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게 2차 전지를 개발하겠다고. 한동대를 아시죠? 네, 포항에. 네. 그 근처에 단지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만 2차 전지가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면 이게 노동집약적이라 과연 중국으로 일 만큼의 한국 효율이 나올 것인가 그런 고민도 있어서 새만금도 그렇지만 포항 같은 곳도 그런 고민이 있다. 그래서 아직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울산이나 이런 곳들은 복합적이라 다른 길을 찾겠지만 거제나 포항 같은 곳들은 고민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포항 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도 있고 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죠. 그게 이제 신산업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다라고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는 네. 봤는데 그걸로 뭔가 안심을 하거나 아직 좀- 기대를 하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닌 거예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순강 같은 경우는 각 도시로 보면은 광양은 제철만 있고 순천은 순천은 현대 제철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한데 합치면은 세 도시는 사실 붙어 있어서 같은 도시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보면 복합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울산처럼 보시면 된다. 동남권은 또 이게 집안에 좀 문제가 그렇죠.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 말씀을 드리면서 땅이 좋아서 사람이 많이 산 게 아니라 요즘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아니라 집안. 땅, 예, 땅. 토양 예, 집안이 뭐 침하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럴 때. 예. 살아야 하기 때문에 땅을 넓혀온 역사인데 예. 남해안, 서해안처럼 남해안도 개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펄들을 메워서 만든 게 광양제철이고 부산 명지신도시고 녹산공단이고 다 그렇거든요. 공사 잘하면 됩니다. 예. 잘 못하는 곳들이 있고 그게 너무나 화제가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뻔히 보이는 것이니까 주의를 하시라. 그러니까 정말 남해안 쪽은 이게 군사적으로는 중요한 곳인데 땅 쪽으로는 좋지 않은 지역도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살고 비싼 땅이 늘 좋은 땅은 아니라는 걸 잘 보여주는 곳인 거죠. 약간 지질학적으로 봤을 지질적으로. 때 조금 이제 부족한 땅이다라는. 맞습니다. 많이들 개펄을 메꿨어요. 겉보기엔 땅인데 사실은 바다 위에 흙이 쌓인 상태에서 만든 거라 많은 제약들이 존재하죠. 그 비슷한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게 최근에 잼버리 대회가 열렸던 그래서 좀 새만금. 말이 나왔던 네. 새만금 지역인데 그렇죠. 거기도 그럼 비슷한 겁니까? 땅의 어떤 지질 문제는? 그렇죠. 지질 문제도 이제 거기는 일단 뭐 고층 빌딩을 지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새만금 문제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새만금 넓습니다. 넓죠. 서울의 3분의 2예요. 예.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각각의 다른 지역의 얘기를 새만금으로 퉁치는 게 있는데 군산 새만금이 있고 예.
김제 새만금이 있고 부안 새만금이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부안 쪽이었죠, 이번에는. 잼버리가 열린 거는. 네. 이쪽은 관광을 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한 거고, 공단 2차 전지 들어오고 한중 합작하는 거는 군산 새만금이고. 네. 군산 새만금은 예전부터 간척을 오랫동안 해온 곳이라서 안정돼 있고, 현장을 답사한 바로는 그렇게 뭐 몇십 층짜리 고층 빌딩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 네. 크게 이렇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김제나 부안 쪽은 그런 공업단지가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새만금도 이게 지역별로 좀 특성이 다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그걸 한 번은 보셔야 안 속습니다. 가보니까 2차 전지 만든다고 공장 부지를 해놓은 게 있어서 갔더니 예. 어떤 분이 이제 새만금 불타오르네라고 플래카드를 걸어놨는데 그냥 군산시청 앞에 분양 광고였어요. 그 아파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어떻게든 호재를 만들려고. 네. 사실 GTX도 그런 게 있었죠. 호재가 없다 보니까 GTX가 주목받은 게 있어요, 좀. 아, 원체 호재가 없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근데 그런 비슷한 성격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새만금이 너무 넓어서 예. 과연 이게 전부 다 개발될 것인가? 전 사실은 새만금은 안타깝지만 일부 역간척이라고 다시 바닷물을 들여서 다시 바다로 되돌리는 땅에서 바다로 그 사업도 일어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돈을 들여서 간척을 했는데 메워놨는데 네. 다시 돈을 들여서 다시 바다로 네. 만든다고요? 많이 합니다. 시와호가 그래서 간척하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을 들여서 사실 역간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와호 화성시 쪽이 애매한 개발 상태로 남아있는 게 그 계획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물이 오염되고 해서. 농업용수로 못 쓸 만큼 된 거예요. 이게 그럼 경제적인 그 비용과 같이 효용을 좀 따져봐야 될 텐데요. 그렇죠. 아직 그러면 이 새만금은 군산 지역에 있는 데들은 조금 그래도 상업, 뭐라 해야 될까, 좀 공업 용도로 좀 쓸 수가 있고. 원래 군산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확장한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좀 공업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그렇죠. 효용 가치가 좀 없을 수도 그렇죠. 있겠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개펄이나 바다에 대한 경제 가치를 높게치는 경향이라 예. 그렇게 봤을 때에는 땅으로 바꾸는 것과 그걸 두고 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뭐가 더 낫냐에 대해서 논란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냥 땅으로 둔 지는 꽤 오래됐어. 꽤 오래됐죠. 점점 땅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가보면은 텅 비어 있어요. 가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뭐 개발을 한다라고 해도 당장 거기에 이제 입주할 예. 기업들이나 이게 그렇죠. 또 쉽지는 않은 예. 거고요, 찾기가. 당장 김제 쪽 새만금에 가보면은 예. 25,000명이 들어올 도시를 만든다는데 매번 달라요. 지금 땅이 텅 비어 있는데 제가 개막식 다음 날에 갔거든요. 준공식. 올해 내년까지 25,000명 살게 만들겠다고. 근데 그러나 잼버리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가보시길 바래요, 거기는. 그거라도 잘 됐으면 몰랐겠습니다만. 예. 아마 스마트 수변 도시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시면은 아, 새만금 이런 거구나라고 실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또 답사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한국 도시의 미래 이 책을 직접 지은 이제 김시덕 박사와 저희 함께하고 있는데요. 심쿵 한방. 네. 이 책의 핵심 구절을 좀 부탁을 드리자면 네.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가님이 잘 뽑아주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의 국토가 좁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새만금에서 말씀드렸죠. 땅이 넓은데 놀리고 있어요. 택지를 만들고 철도, 고속도로 등의 교통망을 부설한 뒤 그냥 버려두는 상황을 무수히 확인합니다. 그래서 행정과 정치의 난맥상만 줄여도 한국 도시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죠. 이걸 조금 한번 분해해서 질문을 네. 좀 드려볼게요. 대한민국의 땅이 좁다는 건 강박관념이라고요? 네. 땅이 넓다라는 네. 뜻이요? 새만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땅 개발해놓고 놀려두는 곳을 무수하게 봅니다. 개발 안 된 것도 많고. 예. 이제 당장 제가 몇 주 전에 다녀온 하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동쪽 지역입니다. 예. 그쪽에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라고 만들려고 했다가 택지 개발해놓고 20년째 비워두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참 무수하게 많아요. 가보면은 택지 조성한다고 원주민을 내보내고 보상금 주고 택지 기반 만들고 한 다음에 비워놓고 너무 많은 돈 낭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땅이 좁고 게다가 국토가 분단돼서 더 좁아졌다라는 강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끝없이 간척을 하고 끝없이 택지 개발을 했는데 네. 그 결과 지금은 특히 이제 정치 공약으로 산단 만드는 게 참 인기가 좋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산단 부지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공약들은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기업들이 굳이 그곳까지 갈 이유를 찾지를 그렇죠. 못하죠. 대략 한계선이 예. 당진 서산의 북쪽인 것 같아요. 특히 대서울권에서 공업의 하한선은. 물론 이제 권역별로는 좀 특징이 전부 있겠습니다만 다릅니다. 네. 행정과 정치의 난맥상만 줄여도 네. 한국 도시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 좀 어떤 부분을 꼬집으신 겁니까? 메가시티 논란 같은 거였죠. 네.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통합해야 되는 이런 것도 내버려두고 본인들 표 계산하셔가지고 본인들 표 약한 데 곳에서 민심 한번 흔들어 보려고 막 던졌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고 저는 이건 오히려
갈등만 조장하는 거고 지금 필요한 지역에 대한 논리까지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정성 있었으면은 정리를 하고 오자. 차분하게 뭐 어디 연구원이든 이런 데서. 그래서 한꺼번에 내놨어야죠. 그럼 다음 정말 진정성 있었다면은 다음 대선 때라도 행정통합 문제는 정리해서 내놓으시길 바래요. 한번 같이 하자. 이 반환하는 김에. 아하. 할 필요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파편화되는 게 아니라 통합을 통합적으로. 해서 통합 계획을 큰 그렇죠. 틀을 한번 그렇죠. 짜보자. 해서 대선 선거할 때 그 해당 지역들은 한번 투표를 다시 해보자. 전국적으로 한번. 미세 조정할 것도 있고요. 또 그게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렇죠. 사람들의 또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때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야, 오늘은 김시덕 박사가 직접 이제 발로 뛰면서 공부한 내용들, 연구한 내용들, 한국 도시의 미래라는 책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